토론의 주제는요, 연호랑 세원여 테마 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겠고요.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분은요, 미래관광연구소 대표이신 이동학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작할 때는 되게 많은 분이 계셨던 걸로 아는데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네요. 저는 좀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 연호랑 세원여 테마관광 활성화 방안 학술 세미나의 패널들을 모시고 토론 진행을 맡은 미래관광연구소 대표 이동학입니다. 오늘 날씨도 좀 궂은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집이 울산인데 저도 이제 연호랑 세원여에 대한 부분을 여기 세미나 좌장을 하는 걸로 해서 제가 처음 이제 접했고요. 그래서 인터넷 서치도 좀 해보고 테마 공원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테마 공원도 제가 한번 방문을 해서 어떤 시설이 있는지 어떤 스토리인지도 좀 잠시나마 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호랑 세원여 이야기가 보니까 연구 논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학술적으로도 지금 벌써 9회 세미나를 하는 걸 보니까 그런 학술적인 연구도 좀 계속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반면에 이 연호랑 세원여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부분들, 학술적인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관광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역사적인 스토리 설화 이야기들을 이렇게 관광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학술적인 어떤 세미나를 하는 것은 이분이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토론 시작하기 전에 우리 패널 참석하신 분들 편의상 오른쪽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주제 발표해 주신 김상조 모당공 해설사님, 인사. 그리고 송현 AMP 대표님, 김혜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정보정책연구원장님이신 변성희 교수님, 그리고 향토사학자이신 이상조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은 아까 주제를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호랑 세원여에 대한 이야기를 테마관광으로 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편의상 이제 주제 발표하신 분 외에 세 분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그리고 테마관광, 그 다음에 역사적인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콘텐츠적인 부분, 그 다음에 관광 활성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총 망라해서 순서대로 토론을 좀 진행을 하고요. 질문은 이 세 분들 토론이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플로어에 있는 질문들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고요. 제일 먼저 저희 이상조 향토사학자님께서 이 연호랑 세원여 관련한 역사적인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조 문화유산 해설사님께서 개략적인 연호랑 세원여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일단 이 연호랑 세원여 설화냐 신화냐 일단 신화라고 보고, 또 설화는 정말 약간 허무맹랑한 것이고 신화는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있고 사실이 있는 인물에 대한 어떤 신격화된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거를 신화로 일단 우리 앞으로 홍보할 때도 신화로 그렇게 정립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여기에 그 신화에 담긴 과연 사상이 무엇이냐, 이 사상을 연구를 해서 그게 우리 포항의 정체성이거든요. 그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냐를 발굴해서 이것하고 어떤 문화 관광 콘텐츠 그거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무턱대 놓고 거기 가서 밥 먹고 가고 이런 게 아니고, 과연 이 관광 코스가 우리
연호랑 세운여가 시사하는 그 사상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런 분야로 앞으로도 거기 콘텐츠가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연호랑 세운여 설화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이 신화가 고대 한일 간의 그 문화 교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일단은 역사적인 자료고, 동시에 이를과 관련된 신화라는 그 어떤 문화적인 보편성도 갖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포항 지역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문화자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포항 일대에는 이 설화와 관련된 지명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해 뜰 때는 희날제, 최고 문제 비친 곳이 광명, 고단 비친 것이 옥명, 고단 비친 것이 중명이고, 해가 지는 데는 덕명이라고 했어요. 그 선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옛날에 고대에 이 연호랑 세운여가, 연호랑이라는 분은 일단은 그 건기국이라는 우리 그 삼한 시대에 이쪽에 있는 엄나국가의 제사장 내지는 왕이었거든요. 연노크는 게 영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랑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연호랑이라는 것은 영일 지역의 제사장 혹은 제정일지사회에서 왕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그 역사적인 환경, 그 고대 사로국이 이쪽으로 뻗쳐 나오면서 자기들하고 문화하고 사로국 문화하고 충돌이 되니까 배를 타고 아까 인곡포 그런데, 인곡포가 왜 인곡포에서 출발했다고 하느냐면은 그 당시 배가 출발할 수 있는 그 포구가 인곡포라서요. 지금 아까 누가 바위를 이야기하는데, 그 바위라는 것은 상징적인 말이고 여기서 배가 출발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인곡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그 자료들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그 일월사당이라든가 또 일월지라든가 이런 게 다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호랑 세운여를 주제로 한 그 논문이 또 단행본이라든지 이런 게 100편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연구는 여러 가지 나왔지만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연구를 했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핵심 사상을, 우리하고 맞는 핵심 사상을 찾아내야 됩니다. 연호랑 세운여라는 사람은 포항의 최초의 신지식인이고 실존 인물이라고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존 인물이라고 보고, 더욱이 신천지를 개척해서 일본의 어떤 변방에 가서 왕과 왕비가 된 그런 신화적인 인물이 되죠. 그래서 이들을 행적을 언유를 했는 연호랑 세운여 이 신화는, 이 신화에 담긴 사상이 우리 포항의 정신적 DNA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일월사상하고 상생과 화합하는 이 정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포항의 정신은 일월사상하는 일월정신하고 상생과 화합하는 이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문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이쪽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일월사상이라는 것은 곧 뭐냐 하면은, 이 태양이 저녁에는 지지만은 새벽 되면 또 일어납니다. 희망이 있고, 또 이 선화에 보면은 황무지를 개척한다. 일본 변방에 가서 그 미개인을 깨우쳐서 거기 왕이 되는 그런 개척 정신, 창조 정신, 일월 정신에는 개척과 창조 정신이 들어가 있지요. 그다음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는 평등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해와 달, 연호와 세호가 평등하게 대비가 됩니다. 즉 남자 여자가 합일이 돼서 아주 여자는 비단을 짜고 남자는 옛날 무쇠를 다루는 그런 사람인지 어떤 왕인지 제사장인지, 여하튼 그 일치가 남녀 평등 사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과의 교류입니다. 한때는 이게 일본과의 교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에 이 신화가 이용되기도 했어요. 악용되기도 했지만은, 이거는 신라야에서 해와 달이 광채를 잃게 되자 왕이 사절을 보내서 돌아오기를 청했을 때, 연호는 신라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하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뜻 때문에 못 간다.
이 하늘의 뜻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일본에서 돌아가면 신라는 좋겠지만은 일본에는 자기들 보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잘 살자. 대신 세호가 짠 비단을 줄 테니까 이거를 가지고 재선을 지내면 너것도 해와 달이 돌아올 것이다. 이거는 뭐냐 하면 상생과 화합의 정신입니다. 우리 호미곶에 가면은 손이 두 개 있죠. 하나는 바다에 있고 하나는 육지에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상생의 손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또 어떤 사람이 그 연호랑 세원여고 동상이 왜 그거 있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거시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거시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우주를 화합하는 상생과 화합의 정신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생과 화합 이 정신은 뭐냐 하면은 밝은 빛이 치우치지 않고 일본에만 있고 신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 고루고루 비춰준다는 그런 광명정대 사상 있잖아요. 이것도 다 같이 이 우리 연호랑 세원여 신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는 단군 신화라고 하잖아요. 단군 신화는 홍익 사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호랑 세원여가 품고 있는 건 이거는 우리 포항의 신화, 포항 정신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신화라고 보고 그게 곧 일월 사상이고 그 일월 상상은 광명 2세 혹은 상생과 화합, 개척과 창조 이런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포항 사람들의 정신 속에 이게 있어요. 새마을운동 맨 처음 우리 기계에서 했잖아요. 그 다음 사방사업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먼저 했어요. 그 다음 포스코 여기서 했잖아요. 이런 어떤 정신, 이런 정신들이, 개척 정신들이, 그 다음 우리 10만 째매는 그 도시에서 53만 그 도시가 되면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흘러 들어왔잖아요. 그것도 전부 우리가 상생과 화합으로 터세 없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정신들이 우리 포항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식 속에 남아있는 이 포항 정신이 결국은 나중에 그 방사광 가속기라든가 이게 이제 빛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빛하고 연결돼서 빛의 도시, 지금 빛의 도시에서 축제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 일월 정신을 우리가 그 아주 계속 이어져 오면서 시대 때마다 6.25 사회라든가 임진왜란이라든가 구한말일 때 어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이거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곧 우리 포항의 정신적인 DNA라고 생각하고 이쪽을 맞춰서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항시에서는 그 전통 문화를 개성한 그 우리 일월 문화제를 비롯 해서 포항 국제 불빛 축제, 불빛이잖아요. 포항의 빛의 도시다 이래서 또 호미곶 해맞이 축전 이런 것과 같이 연호랑 세원여 신화를 모티브로 한 그런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이게 신화에 대한 인식 부족이고 콘텐츠 간의 연계성이 없어요. 그래서 포항만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나타내기에는 아주 비협했고 또 유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단순히 즐기기만 하는 그런 축제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서 주제는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관광사업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주제인 건데 지금 우리 포항의 실태를 보면은 축제로는 그 포항 불빛 축제 하는 게 이거는 연호랑 세원여로 상징되는 일월의 빛과 포스코 용광로에서 상징되는 불을 테마로 축제를 하고 있는데 포스코가 주관하고 있죠. 또 경북도에서 약간 그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가장 크고 포항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 해외 관람객들도 매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민족 해맞이 축전 그런 거 이거 있는데 이거 매년 1월 1일 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도비하고 또 이런 거를 지원하고 또 이게 유일하게 국가 공식 해맞이 축제로 해맞이 하는 축제가 30여 개 지역이 있는데 이 공식 국가 해맞이 축제로 지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연도 보면은 95년도에 연호랑 세원여 무용극이 동해별곡 하는 게 만들어졌고 또 그
99년도에 포항시 성격 50주년 기념 무용극 연호랑 세원여가 또 만들어졌고 2000년도에도 보면은 한민족 해맞이 축제의 일환으로서 연호랑 세원여 공연을 했고 2005년도에도 포항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관 10주년을 기념해서 연호랑 세원여를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해 지방문화예술회관 공연작품 공모전에서도 우수상을 받았고요. 2006년도에도 연호랑 세원여 설화를 각색한 해조곡 그런 이런 공연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포항문화예술회관이 지방문화회관 특별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서 창작, 불의 여신 세원여 이런 것이 공연도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도 보면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문화운영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으로서 이 연호랑 세원여 신화를 재구성해서 콘텐츠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SBS TV 만나 I3064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또 이거를 엮어서 I3064라는 그 책 시리즈도 나와 있고 TV 드라마에도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 만나도 만들어졌습니다. 박승우라는 작가가 연호랑 세원여를 모티브로 해서 무협 만나, 천량열전 이런 것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 지금 시설 물론은 연호랑 세원여 테마공원이 인공리에서 지금 설치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귀비고라는 관람실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그 개관을 못했지만은 여기에 안에 이제 모든 것을 열게입니다. 공연장도 안에 만들고 다 만드는데 이게 빨리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완성이 안 돼 있고 지금 그 포항 세계동, 오천의 세계동 이런에 이 세계동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영일 업지에 보면은 연호랑 세원여를 실존 인물로 간주하고 그 세계동 당평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살았답니다. 그 살았다는 그게 우리 영일 업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제당도 세계동 제당도 있고 그 일원을 지금 일을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다 물색을 해서 지금 한 사람이 보상이 안 되는데 부지 매입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관광 사업 또 포항만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이게 그 관광만 해서는 아무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 정체성 확립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그런 이중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 다른 패널 분들께서 토론을 해서 그걸 한번 하고 또 여러분들도 어떤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한번 개진하고 뭐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조 패널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연호랑 세원여에 대한 부분이 이 신화로서의 그런 충분한 그런 근거라든지 유적들이 좀 남아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설화이기보다는 신화로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이제 연호랑 세원여에 대한 어떤 사상 자체가 우리 포항 시민, 포항 지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이후에 그런 사상과 정체성들을 모두가 이제 인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베이스로 가지고 난 이후에 어떤 관광 자원화, 콘텐츠화,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나아가서는 이제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수익으로도 발전이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변성희 교수님 이어서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관광정보정책연구원 연구원장이면서 살기는 사실은 경주에서 살고 있고요. 강의는 부산 동의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포항에 패널로서 이렇게 두 번째 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구급포차라고 MBC 패널로 참여했는데 그때도 문화관광 콘텐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었고 오늘도 결국은 관광 콘텐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포항에만 오면 서울에 가면 저는 원래 컴퓨터공학 전공인데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하다가 관광학 박사를 하나 더 따서 관광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서울에 가면 늘 수도권에서는 융합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은 내려오면 늘 문화관광 콘텐츠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묘한 인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거 받기를 연호랑 세연여 테마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 좀 말 좀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테마공원이 인곡 쪽에 있더라고요. 제대로 아직까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영화 세트장까지 쇠하더라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 어떤 관광으로 활성화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여러 가지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연호랑 세운여 같은 경우에 테마공원 같은 경우 우리가 관광지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스토리텔링과 스토리는 좀 다릅니다. 있는 스토리에다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들어가거든요. 중요한 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문제를 가지고 과연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혹시 비슷한 형태의 경우가 없나 한번 찾아봤더니 가장 비슷한 것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수일과 심순애라고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사실 일본 사람이 썼는 소설입니다. 금생야차라는 일본 소설인데 그 사람이 있던 곳이 일본의 아타미라고 시즈오카 동경에서 한 1시간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시즈오카 해안가에 있는 마을에 있는 이야기들을 옮겨놓은 거거든요. 지금도 아타미라는 시를 가면 거기는 일본에서 신혼여행지로 되게 유명했던 곳인데 거기 금생야차인 이슬과 심순의 그 테마 형태의 그 조형물을 해놔놓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딱 이야기만으로 사실은 관광을 활성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시내권과 연결점을 찾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그냥 하기 힘드니까 저보고 옛날에 자문을 구했다면 아마 테마공원 짓지 말라 했을 겁니다. 관리하는 비용만 많이 들지 실제로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스토리텔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장소거든요. 근데 장소가 없습니다. 사실은 연호랑 세운여가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라고 밝혀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근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짓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장소라고 하지 않고 장소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장소성이 장소와 같은 형태를 가지려면 사람들한테 관심과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과 집중을 어떻게 형성해서 관광 활성화로 유도하느냐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관광지가 특히 체류용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재미거든요. 옛날에는 실제로 관광 혹은 여행 간다는 일들이 평생에 한 10번 이내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여행을 간다 하면 제일 큰 여행이 신혼여행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신혼여행이라든지 안 그러면 수학여행이라든지 아주 큰 여행을 가기 위해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를 갔었어요. 지금 여행하는 형태는 많이 다르죠. 그죠? 지금 어떻게 가는가 하면 젊은이들이 여행 가는, 너 관광이나 여행 왜 가느냐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스타그램이 허전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SNS가 인스타그램이잖아요. 사진 찍어 올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이슈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을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걸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트렌드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남들이 사진 찍어서 올릴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연호랑 세운여 테마공원이 그 젊은 친구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릴 만한 공간적 장소성 가치가 충분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바다라는 아주 좋은 사실은 장소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플러스 얼마나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문제만 지적할 게 아니라 한 그 대체 방안을 한 3개 정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우리가 그 테마공원들을 표적 시장이 원하는 형태의 스토리로 개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둘러보기보다는 그냥
지금 둘레길이라든지 둘러보는 이 전략 갖고는 안 된다. 체험과 감성을 강조한 문화관광 마케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축제입니다. 스토리를 활용해서 문화관광 축제에 어떻게 도입을 하느냐, 그리고 그게 이제 상설화돼서 상시 축제 형태로 가면 이거는 관광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제일 큰 건 공연 콘텐츠를 강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연호랑 세원녀가 그렇게 길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불러들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른들을 불러들이는 방법, 유인요인이, 애들을 불러들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애들을 불러들이는 방법은 그 연호랑 세원녀를 한 3, 40년 전에 보면 KBS 이러는데 동화에서 인형극 하신 거 아시죠? 이렇게 줄로 당겨가는 그거 생각보다 연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쪽에 국회 여러분들을 초빙해서 처음엔 주말이나 아니면 축제 기간에라도 그거를 연호랑 세원녀 하는 톰하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거 해서 그걸 상설하는 방안을 하나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남대 공연장, 조그만 공연장 하나, 지붕을 세운 공연장을 하나 지어서 연호나 세원녀를 그냥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아주 재미있는 것과, 그리고 주인공을 개그 형식의 주인공을 관객을 불러다가 반주인공 시키면서 막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 틀리는 게 오히려 재미니까요. 그런 형태로 가는 대신 반드시 유료할 필요가 있다. 무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유료해서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공연들을 조금 하는 거 어떻게 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실제로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가 중국 계림에 가면 계림 쪽에 인상유심저라는 것에서 장혜모 감독, 아예 그 스케일이 크죠. 저 장혜모 감독을 불러서 인상유심저를 해서 대묘로 공연해서 이런 실경 뮤지컬 형태로 성공을 시킨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호랑 세원녀는 실경 뮤지컬 하기에도 아주 좋은 테마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 어떤 문화관광 자원들은 아주 크거나 아주 작아야 주목을 받습니다. 그 벨기에 가면 브뤼셀에 그 마네컴피스라고 그 오줌 누는 아이의 동상 보셨죠? 조만합니다, 정말로. 한 3, 40cm 밖에서 그거 찾기 힘듭니다. 근데 그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브뤼셀에 일부러 그거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면 아주 큰다든지, 일본의 그 절처럼 아주 크게 짓는다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애매한 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좋아하시는데, 특히 문화관광 콘텐츠는 벤치마킹은 하되 다 버려야 됩니다.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되 다 버리지 않으면 비슷한 놈 전국에서 몇 개씩 되는 거죠. 벽화만 우리나라에 3, 400개 되는 거 아시죠? 벽화 마을만. 그죠? 그 중에 한두 개 외에는 성공하겠습니까? 처음에 한두 개 있을 때는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저는 두서없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연호랑 세원녀 테마공원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좀 어떻게 시켜주는 게 좋을지에 대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표적시장, 즉 이제 고객들, 수요자, 관광객들이 원하는 그런 스토리로 좀 변경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순 이제 둘러보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 둘러보는 거하고 같이 체험, 그리고 온 사람들한테 감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문화관광 형태의 어떤 축제 형태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부가적으로 더 도입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공연 콘텐츠, 상설 공연 콘텐츠를 그 테마공원에서 좀 이렇게 상시 이렇게 하게 되면 유료화 시켜서, 그러면 그 부분의 테마공원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효련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다 울산, 뭐 경주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포항에서 왔고요. 오늘 연호랑 세원녀에 대한 패널을 제의를 받으면서 제가 연호랑 세원녀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생각을 했고,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포항시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뭐 철강 도시, 그다음에 해양 문화 관광 도시에 좋은 소재가 되는 이런 신화가 된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연호랑 새우녀의 신화는 이 스토리텔링의 소재로서 또는 또 관광 자원의 소재로서 향토사 뭐 교육 자료나 축제 자원 등 이게 문화 콘텐츠로서의 활용이 용도가 아주 높은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었던 I love 뉴욕이라는 거 있죠. 예, 그 지역의 CI, 정체성을 반영하는 거, 그 다음에 캐릭터나 상징물로서의 활용도도 아주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를 들면 일본의 쿠마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마모토 현에. 이 쿠마몬이 이 쿠마모토 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4조가 넘는다고 해요. 예,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좋은 소재인 그 연호랑 새우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또 마케팅 수단으로서 또는 OSMU라고 해서 One Source Multi Us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대장금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공연이나 도서 출판, 뮤지컬, 애니메이션, 디지털 컨텐츠, 모바일 게임 등등 여러 가지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윈도우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왜 그 연호랑 새우녀가 많이 관광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텐츠를 활용해서 관광 자원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 선행돼야 될 것이 오늘 그 김상준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색과 정체성을 반영하고 또 요즘은 관광객이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이런 관광을 통해서 관광객이 관광의 이념과 자기의 뭐 철학적 실현 이런 것들도 추구하고요. 지역민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자긍심과 그다음 참여를 통한 이런 지역의 애정 같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는 이런 것들이 일단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연호랑 새우녀가 많이 자원으로서 개발 준비가 안 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료를 조사해보면 테마파크도 지어져 있고요. 축제, 그 다음에 공연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특별 프로그램, 디지털 컨텐츠, 애니메이션까지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옛말에 근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많이 개발을 했음에도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잘 깨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조금 더 좀 활용을 잘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걸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포항시는 첨단 과학도시 이런 말 많이 써요. 그래 뭐 공대도 있고 가속기 연구소도 있고 로봇 융합 연구원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그 포항시 시청 홈페이지도 들어가면 제일 밀고 있는 게 해양문화관광도시 그 다음에 첨단 과학도시 이런 말들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설화나 이런 컨텐츠들을 재현하고 구현하는데 ICT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첨단 과학적인 요소를 많이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변성희 교수님께서 인스타그램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요즘은 무조건 사진이 잘 나와야 된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9세대들도 요즘은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요. 모바일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관광 엔터테이너나 1인 미디어 양성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관광지를 찾았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호미반도 둘레길 행사에서 QR이나 NFC를 통해서 스탬프 투어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관광 정보도 주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해봤는데 당일날 접속하신 분들이 8,800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해맞이 둘레길 행사에 오신 분이 8,800분이 안 됐거든요. 왜요? 근데 어떻게 8,800명이 접속을 했느냐? 모바일을 통한 공유 기능으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모바일의 힘이 대단히 강하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항만이 아까 벤치마킹 이야기도 했는데 뭐 애니메이션 만든다고 애니메이션 만들고 따라만 할 것이 아니라 포항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화된 기술로 어떻게 이걸 구현하고 마케팅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는 이제 관광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4가지를 얘기해요.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먹거리. 그런데 이 연호랑 새우녀를 생각했을 때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뭐가 잘 되어 있는 게 있는가. 예. 아까 뭐 도구 이런 시장도 얘기했는데 테마파크 돌고 뭘 사가지고 가려고 해도 먹으려고 해도 아무런 거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연호랑 새우녀가 관광 활성화 잘 되려면 이 4가지 거리에 기초를 두고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고 보충해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련 그 패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이제 포항시가 이 연호랑 새우녀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분야의 그 캐릭터부터 해서 뭐 연극, 그다음에 뭐 학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동안 많이 축적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각기 이제 하나의 분야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관광 활성화가 가능할 거냐 그런 부분들의 이제 그 방안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포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발전되어 있는 포항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기술들을 이 관광 활성화시키는 시스템에 좀 접목을 시켜서 특히 요즘에 이제 관광 쪽에 큰 이제 대세인 이제 모바일 SNS 쪽에 홍보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앞으로의 관광은 활성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포항이 첨단 과학 도시 가지고 있는 그런 첨단 과학적인 그런 시스템들을 좀 활용을 해서 하게 되면 활성화가 좀 크게 될 것이다. 아울러서 연호랑 새우녀 부분이 어느 정도의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다음에 역사적인 뭐 자원들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제 관광객이 찾아가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거리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 이제 패널분들 말씀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이제 여기 발표하신 김상조 선생님 포함해가지고 우리 플로우에 계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고. 네. 저는 포항시에서 문화관광 해설을 하고 있는 권혁창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가 제가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항상 제가 말할 때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1000명을 받고 연호랑이 나는 1000명을 받고 왔다.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다. 이 소리를 할 때 저는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이 사람은 그러면 우리나라를 버리고 간 것인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상준 선생님이 뭐 상생이라든가 화합의 정신, 또 뭐 강명, 온 천지를 강명으로 한다. 그것은 들어보니까 조금은 안심은 됐는데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설을 하다가 그 말을 하기 싫어집니다, 사실은. 그리고 일본 사람이 이 1000명을 받고 왔다. 일본인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하늘은 우리를 갖다가 우리 편이었나? 이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잘 이해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이 연호랑 새우녀 신화는 이런 선생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삼국 유사에 실리기 이전에 수의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수의전이라는 것은 아주 기이한 이야기 하는 건데 이게
그거를 신라 수의전이라고 이래요. 박일량의 수의전 그런 거는 그 뒤에 만들어졌는 기고 고려시대 이전부터 그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적어서 내려오는 신라 수의전이라는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그 서거정 조선시대 오면 서거정이가 필연작기라는 그 책을 쓰는데 그때도 이 연호랑 세원녀 이야기가 실리거든요. 필연작기에. 그때 보면은 서거정 선생은 어떻게 써놓고 하면 자기가 신라 수의전을 봤다 했어요. 그거를 보고 거기다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해 내려오는 신라 수의전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이런 선생님이 어떻게 고려 후기 중후기에 와서 삼국유사에 올렸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이런 선생이 오사주지도 있어서 이 지역의 이야기라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그 우리가 그 당시에 몽고의 지배를 여러 차례 받았잖아요. 그렇게 받으면서 우리는 남을 침략도 못하고 계속 이제 지배만 받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가서 저 일본이라는 데 가서 개척을 해서 왕이 됐다. 그런 어떤 그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했는 거예요. 올려놨는 건데 그런데 이제 거기 신라 수의전에 있는 것을 우리 그 삼국유사에다 였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들어오면은 일선동조론이라고 이 사람들이 우리 내선 일체를 이걸 주장하잖아요. 그때 이걸 악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선조가 너가 가야 하고 신라 이 일부까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지배를 했다. 그렇게 아주 어떤 민족학자 저기죠. 그런 식으로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월이 지나서 그거는 이제 지금 일본 학자들도 그건 아니다. 이게 옛날 고대사를 연구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해류가 우리 러시아 쪽에서는 리만 해류라고 늘어오고 일본에서는 쿠로시오 해류가 올라와요. 이게 우리 동해 앞바다에서 만나면은 우리 여기 영일만 앞바다에서 배를 띄우면은 가만히 있어도 서풍만 타면은 시마네 현에 도착해요. 시마네 현에 그때 우리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그때 정말로 이쪽에 있는 우리 경기국이라는 영일만 일대에 있는 그 족속들이 그 배를 타고 가서 개척한 그 이야기를 언주를 했는 겁니다. 지금도 시마네현에 가보면은 저는 그 시마네현에 이것 때문에 한번 가봤거든요.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옛날에 시마네현에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질적으로 아까 그 천일창 이야기를 했는데 천일창이 그 아메노히보코라고 이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시마네현하고 관계되는 것은 스사노 노미코토라는 그 신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신라의 소시모리에서 살다가 바위배를 타고 왔다 이러면서 거기에 신사 옆에 바위를 하나 이래 놓고 스사노 노미코토가 타고 온 배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 이야기가 보면은 신라의 스사노 노미코토는 신라의 소시모리에서 살다가 배를 타고 시마네현에 와서 시마네현을 개척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즈모국이라는 거죠. 그걸 개척했다 하는데 그 소시모리가 그 일본 학자들이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이 소시모리 그 한문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해석이 안 돼요. 일본 말로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 소시모리가 어디냐? 소시는 소다, 소의 모리, 소의 머리다 이래가지고 우두산을 찾았어요. 그래서 김해 가서도 우두산 찾고 거창에 가서도 우두산 찾고 또 우두산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춘천에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우리 그 옛날에 선조들이 내려왔는 곳이라 해가 제사를 막 지내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역사적으로 맞춰보니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시모리가 만약 하면은 소시가 도지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도지야, 우리 도기야 또는 영일이라 했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 유삼국 유사야 그 보면 연호랑 세운의 신화에 보면은 도기야 또는 영일이라 했다 같은 말입니다. 도기야 하는 거는 이두식 표현을 해서 우리는 기자를 도기 써놓고 읽기는 도지로 읽어요. 그래서 기림사를 지림사 하잖아요. 길을 지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도지덜입니다. 도기야가 도지덜이 순수 이두고 한문으로 하면은 그게 영일이래요. 해를 맞는다는 것인데 그 도지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소시하고 똑같아요. 소시. 그럼 소시모리 하는 것이 도지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갖는 그 스사노노미 코토가 결국은
그 일본의 그 시마네 이즈모 현 그 일대의 어떤 그 소국을 개척했다는 그런 역사적으로도 이게 이제 결합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그 일본 그 사람들이 일본에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이쪽으로도 그 당시에는 아주 여기 아달라와 신라 아달라 왕 때에 이제 이게 서로로 정착이 됐다 한다면은 그때는 외하고 우리하고가 관계가 아주 좋았는데 그런 거를 갖다가 이래 언유를 해놨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 해와 달이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거는 내가 합법 보면은 일본이 암흑이 되어버리니까 대신에 새우와 짠 비단을 줄 테니까 이거를 가져가면 또 너것도 해가 달이 나온다. 그게 서로 이 우주 전체를 본다면은 서로 같이 사는 거 상생이잖아요. 상생.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라에서 가는 그 왕이지 그 일본 사람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스사노 미코토가 연호랑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일본 학자들은 그렇게 연호랑을 실존인물로 보고 스사노 미코토하고 연호랑을 동일시하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을 신라 사람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물론 내가 신라에서 떠나왔지만은 우리만 신라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일본 우리도 같이 산다 하는 그런 상생의 정신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답변이?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시는 내용이신가요? 조금 부족하신가요? 이게 뭐 저는 역사적으로 잘 모르는데 그게 이제 이분들이 신라에서 일본으로 가게 된 뭐 배경을 보면 그때 시대의 어떤 그 제철 철기 문화의 이 부분하고 정치적인 중앙에 집권하고 있던 분들하고에 대한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런 이제 조금 앞선 선진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인 세력의 중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좀 외지에 있다가 이분들이 일본으로 가서 신라의 그런 좀 선진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전파도 하고 개척하고 나중에 다시 못 돌아오겠다는 그런 개념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리고 그쪽에 갔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을 갖다가 하늘의 뜻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칠 수는 없는지 문장을 우리가 해설할 때 그런 생각을 항상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그 신화 내용에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임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각색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좀. 저는 이 포항의 일월문화원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김남채입니다. 저도 이거 연호 세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고 지금 이 경부일보가 이렇게 주관을 해서 연호 세호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패널 분들을 초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지난번에 한 2년 전에 여기 패널로 저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있으면서 굉장히 그 자리가 안 편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위치가 저렇게 앉아서 과연 토론이 될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 있었는데 오늘 사실 좀 올 때는 큰 기대는 않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해주신 김상조 선생님이나 네 분들이 다 오늘 발표해 주시는 세 분 선생님들이 다 전문가인 것 같아서 참 좋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건의사항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경부일보가 이렇게 우리 지방 문화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런 자리 할 때 시에서도 좀 관련된 분들이 같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 얘기를 경청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오늘만 떠들고 또 내일 가면은 뭐 또 처음부터 또 세제비가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았는데, 먼저 아까 저는 몇 가지 공감한 것은
우리 이상준 향토사학장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그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깔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알기로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그 8대 아달라왕 시절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 신화인데 그때 아마 이 근처는 이 신라권이 아니고 그때는 신라도 조그만 소국이었었고 거의 이 근처가 고구려의 어떻게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명들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구려에서 내려온 그 정신 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연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체성 문제도 좀 정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변성희 교수님 말씀한 것 중에 제일 가슴에 와닿는 것은 벤치마킹은 다 잊어버리라 하는 말씀이 제일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흉내내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만연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벽화 말씀도 와닿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포항의 특성화를 잘 해야 하는데 지금 지방 도시 중에서 지금 관광이 제일 사람들을 잘 불러 모으는 도시가 제가 알기로 여수 같아요. 여수가 그때 박람회 하고 나서 굉장히 사람들을 잘 끌어모으거든요. 뭔가 가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이제 입지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김혜련 그 패널 말씀해 주신 그런 뭔가를 그 연결에는 그 콘텐츠의 융합이라는 차원에서 여기 말고 오늘 연호랑 세원이가 주제입니다만은 실제로는 여기 포스코르도 있고 방사광 가습기가 되고 여러 가지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가서 젊은이나 그 골고루 가족들이 오더라도 갈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감히 건의를 드린다면은 오늘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경북일보에서 시에 이제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몇 가지 주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정신도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들이 나왔으니까 그걸 정리하셔서 그 분야에 이제 맞는 그런 분들이 한번 모여서 정말 끝장 토론을 한번 하시든지 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뭐 활성화 방안이면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은 오늘 나온 얘기들은 방안보다는 이렇게 문제점에 대한 제시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렇게 연장이 됐으면 하는 것이 그런 바람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배성희 교수님이 잠깐 뭐 다시 이렇게 있다고 해서 먼저 좀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 선생님. 예, 그 관광 문제도 그렇고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경북에 아까 많은 관광 자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은 있지만 참 많습니다. 근데 활용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다 활용할 수 있다. 근데 그게 관광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 보존이나 전승할 게 있는지 그걸 관광 개발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분명히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분류를 제대로 안 하면 또 계속 깔립니다. 그리고 관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경주도 관광이 잘 된다. 근데 경주가 관광이 요 근래 잘 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잘 되고 있는데 무엇이 잘 되고 있는가를 잘 안 보셔야 됩니다. 불국사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형태지만 황리단길이 생기면서 갑자기 더 잘 되고 있거든요. 경주한테 바라는 게 황리단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친구들이 트렌드로 황리단길에서 그 볼거리, 절거리, 먹을거리 중에 절거리랑 먹을거리 중에 그 테마 카페 같은 것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걸로 좀 바뀌어 있는 것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왜 있는지를 한번 깊이 한번 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러니까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를 한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아까 여수 말씀하셨는데 여수는 여수 밤바다가 유명하면서 유명해졌다라고
촉자는 이야기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얽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요새 제일 이게 조사를 해보면 제일 관광지로 많이 가는 게 제주, 부산, 여수 같은 데거든요. 공통적인 특성이 하나 있죠. 바다입니다. 그게 특히 밤하고 바다입니다. 밤에 바다를 사진 찍으면 정말 잘 나옵니다. 별빛이나 불빛. 그러니까 사진 잘 나온 것, 부산도 어디가 많이 가는가 하면 광안리 이쪽에 커다란 빌딩 있는 그 뒤에 배경이 돼서 이게 비치는 곳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분 중에 시에다 좀 건의를 해주시는 부분은 우리 경북일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뭐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임상훈 선생님 말씀 듣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 임생님 지적이 참 현실적이고 타당합니다. 저도 아까 보니까 여기 포항문화재단에서 오셔가지고 그 듣고 뭐 이러시더만은 지금 안 보이시네요. 계시. 맞습니다. 그래가 와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다 뭐 이렇게 적고 그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저 포항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여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통영이나 여수나 그런 데 가면은 작은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시지만은 관광공사가 있어요. 통영관광공사가 보니까 이번에 만든 그 한여수도 조망 관광 케이블 그 관리하고 그 뭐 저 일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저 포항시도 좀 이제는 저 새로운 신성장 동역 관광에 대해서 좀 그런 기구나 그런 것도 하나 하드웨어를 만들 필요가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재단이라니까 조금 너무가 아니고 공연이나 어디 기획 뭐 축제 이런데 치우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 개념을 좀 관광과나 이쪽에서 좀 확대돼 가지고 그런 기구가 있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그 관광은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관광이라는 말이 우리 주역에 나오거든요. 주역 그 얘기에 보면은 우리 관광이 뭡니까? 쉽게 한 번만 보면은 빛을 본다. 그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관국지광이라는 주역에 나오는 말을 줄여가지고 관광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나라 안에 좋은 곳, 그러니까 빛나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살펴본다.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관국지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줄여가 지금 관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은 객체, 주체가 있고 매체가 중간에 이제 여행사 같은 그 매체가 있고 객체가 있어야 돼요. 이 객체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광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매체는 뭐냐면 감성을 자극해야 돼요. 아름다운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울림이 있어야 그걸 보러 가고 느끼고 이러는데 그 역할은 지금 매스컴도 하고 있지만은 우리 포항시는 그런 홍보 전략 면에서 약간 뒤처진다고 봅니다. 다른 시도에는 그 1박 2일 팀들 뭐 유치하고 그 KBS, MBC, SBS 주요 지상파 방송에 가서 엄청난 로비를 하고 끌어당겨 오고 이러는데 우리는 약간 좀 고점이 그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에 호소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 그 청림동이 지나다녀 보면은 볼거리가 없고 뭐 공단 옆에 부대 옆에 조그만 마을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감성을 자극할 만한 건수, 그러니까 관광 자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그 황석영 작가 알죠? 예, 황석영 작가가 젊은 시절 월남전 파병을 가려고 해병대 청년부대를 지원해가지고 해병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자기 초기 작품 몰개월의 새라고 그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배경이 된 곳이 지금 청림동입니다. 일월동. 이것도 엄청난 문화자산이 될 수 있죠. 세계적인 작가, 장길산의 작가 황석영이 젊은 날 초기 작품을 썼는 곳이 배경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포도, 그건 우리 지금 유명한데 지금 이 청포도가 우리 안동시에 빼앗기고 있어요. 안동에 가면은 청포도 이육사 고향인 안동 도산면에서는 원천이라는 마을에 지금 청포도를 마을을 농원을 조성했어요. 그래가지고 손님들 관광객들 끌고 있는데 청포도시 탄생지가 거기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은 원래 우리가 지금 해병 사단이라고 부대 거기에 밑저이라는 옛날 일제시대 포도밭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게 병장으로 변했습니다.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데 안동 사람들은 아니다. 포항이 어떻게 청포도 고향이냐. 이육사가 여기 출신이고 여기서 보고 느낀 감성을 적었다. 광야라는 시도 여기 탄생했다. 왜냐? 자기들은 근거를 내놔요. 거기 보면은 청포도시에 먼데 하늘이 알랄이 들어와 박혀 안 그럽니까? 그죠? 먼데 거기 가면 도산면 원촌이라고 있습니다. 멀 원자 마을 촌자. 그럼 우리 지금 먼데라는 말을 가지고 원촌 여기서 썼다. 그래서 청포도라는 시는 우리 안동 도산 원촌이 이육사 고향이 여기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빼앗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자꾸 찾아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앞서 주장하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사례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즘 시끄러운 김기덕 감독 아니십니까? 논란이 시끄럽고 이런데 김기덕 감독도 해병대 여기서 하사 생활을 했어요. 군 생활을. 자기가 외출 예복을 나와서 포항 송도 해수욕장에 보고 거기서 소주도 한잔 먹고 놀다 들어갔겠죠, 부대에. 그 경험을 가지고 영어로는 피전 케이지라 그러는데 파란 대문이라는 영화를 송도 빈촌 마을 판자촌에 있는 그 안에서 만들었어요. 배경이 된 집이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에다가 이 집을 살리고 입간판 붙이고 해서 세계적인 거장 김기덕 감독이 초기 영화 파란대문, 영화배우 장항선 주연인데 촬영했던 집이다. 그러면 그 앞에 커피숍들은 그 집 보러 와서 커피 한잔 마실 거 있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집이 쓰레기 더미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은 시, 소설, 예술, 문화적인 관광 그런 어떤 감성적인 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만드는 작업은 우리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패널 선생님들께서 우리 포항의 정체성을 문화 콘텐츠를 위해서는 우리 포항의 어떤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문화 콘텐츠가 업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좀 공감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는 우리 포항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지리적 요건으로 해서는 저희 해안 도시입니다. 그리고 산업적인 요건에서는 최강 도시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면에서는 역사는 이때 실체적인 요소가 자료가 부족하죠. 그러면 이런 조건을 가지고 포항만의 특색, 특화된 콘텐츠를 업시킬 수가 있느냐? 업시키는 것도 좋지만 경주나 울산이나 다른 도시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콘텐츠를 형성을 해서 포항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포항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화된 내용 콘텐츠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거를 찾을까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이 포항이라는 고유 명사가 전 세계적으로 큰 아이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화된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내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우리 포항에서 좀 더 뭔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면은 어떻겠냐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혹시 이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서 조합을 해서 찾아내시겠지만 어떤 이런 다른
경주나 울산의 이웃 도시들하고 이웃 지방자치단체하고 아니면 다른 나라하고 좀 멀게는 어떻게 해서 같이 상생하면서 포항만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뽑아내고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 거는. 예, 감사합니다. 뭐 오늘 주제를 조금 넘어서는 말씀이시긴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2016년도에 그 울산, 경주, 포항 이 3개 도시를 아우르는 해오름 동맹을 이미 세계 공공기관에서 이미 협력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가 이제 관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해오름 동맹을 좀 연계해서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이 뭐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요 세 개 도시를 다시 역사 기행권에서 이제 문화관광형 사업을 또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포항만의, 울산만의, 경주만의 또 각기의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 플러스 3개 도시를 좀 엮어서 새로운 어떤 관광 상품, 새로운 관광 시장을 좀 만들어 가보려고 저희가 또 그 부분에 공공도 좀 지원을 하지만 저희 민간끼리도 좀 이렇게 협업을 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민간협의 구성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주관을 해서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포항 쪽에는 우리 김현애 박사님이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우리 이제 변 박사님도 그쪽에 관련해서 좀 사업들이나 이제 그런 고민들을 그런 논의들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만 그러면 질문 좀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그 성계리 고인돌군을 아십니까, 이 선생님? 저는 잘 모르는. 그게 제가 정으로 그 얼마 전에 그 가보니까 포항에서 그 고인돌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그 일반인들이 그게 그 관련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 귀하고 성스러운 그 무덤인데 그것이 23기가 그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는 건 대단한 이 지역이라고 포항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만한 곳인데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곳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주민들이 모르고 거기에 담장 삼아 집을 짓고 살고 있고 또 시에서 볼 것 같으면 다른 곳에 가면 아까 뭐 더 타지방에는 그 굉장히 그 아이디어를 짜내 가지고 그 뭐 좋은 관광지를 만든다 그러는데 아니 거기에 만약에 그 타 지역 같으면 그렇게 놔두겠느냐 싶어요. 거기에 그 다른 곳이 아니고 그 아주 귀하고 성스러운 곳에 간판 하나 없어요. 주민 담장에다가 페인트 칠해가지고 그 이래 글씨 좀 써놨는 거. 아니 저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거라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째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게 청동기 시대고 귀하고 정말로 간곡히 빌던 그런 성스러운 곳인데 왜 그렇게 방치해 놔뒀고 주민들이 거기에 곡식 사다리 놓고 올라가고 곡식 널고 그런 만약에 다른 데 같으면 그런 게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부끄러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늘 주제가 조금 이거 조금 벗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그래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계리 고인돌군은 그야말로 참 보물입니다. 우리 포항에 고인돌이 한 400여 개가 있습니다. 예, 기계, 흥해, 저쪽 도구, 지금 저 블루벨리 하는 그 마을 상정 안쪽 구룡포 쪽에 엄청난 고인돌이 있습니다. 특히 성계리는 그 마을에 집중이 돼 있고 그 가까운 문성리에는 아마 남한에서 제일 크다고 할 정도로의 신석기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 고인돌은 남방식, 북방식으로 나눠지 않습니까? 그 남방식 고인돌이 거기 있어요. 그게 저도 보니까 참 안타깝고 집 담장 뭐 마을 마당에도 막 있고 이때인데 최근에 그걸 그 포항문화재단 포항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그 고인돌 보호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가면 마을 위에 언덕 위에 큰 고인돌이 하나 있잖아요. 기계들을 내려다보는 위치 좋은 데 하나 있습니까? 그거는 진짜 세계적으로 참 아까운 참 유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제가 내일 모레 애들 데리고 또 거기 갑니다. 성계리 고인돌. 성계리라는 말이 그 별성자가 들어갔던데 이 고인돌의 위치가 뭐 북두칠성과 닮았다느니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연구 가치가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선생님 그렇죠? 예. 그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경북일보 쪽이나 그런 쪽에서 주민 뭐 협의회 이런 차원에서 시에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더 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장시간 동안 이 토론해 주시고 또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토론해 주신 네 분 패널 분들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연호랑 새오녀 이 신화가 우리 포항을 대표하는 이제 관광 콘텐츠로 좀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